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5년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고, 현재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 되어버렸는데 너무 오랜 기간 참아오는 동안 그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시달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엄마가 2년 전에 대장암을 진단받았을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3기 초반이라 항암 치료만 꾸준하게 잘 치료해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서 시키는 건 뭐든 다 했었죠. 어렸을 적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엄마와 단둘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엄마의 대장암 소식은 저에게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엄마도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원치 않는다며 어떻게 해서든 회복을 하시려 했지만 병마와 싸우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도 커서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던 의사의 말과 다르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어느 정도 숨 좀 쉴만하면 다른 곳에서 또 암이 발견이 되는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의 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장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게 제일 큰 걱정거리였어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발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면역력까지 떨어지다 보니 엄마의 몸에서 암세포는 활개를 치며 돌아다녔고 어떻게든 이겨보려 악착같이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암과 싸워온 지 2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버렸고 저는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절대로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던 엄마가 저와 작별하려고 숨을 거칠게 호흡하실 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떠나는 걸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고 평생 제 옆에 있어줄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암이라는 질병 하나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남편과 시모는 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오히려 축배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 언제 떠나는지 보려고 구경 왔니? 맥주랑 땅콩 당장 안 치워? 여기가 무슨 영화 관람하는 극장이야? 아이, 오늘 내일 하신다면서. 벌써 사흘째야. 오늘도 저러다 하루 넘기시겠지. 나는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지루하니까 땅콩이라도 씹으면서 보려는 거야. 그래, 맞다. 오늘 넘기면 5일째잖아. 의사 말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다던데. 너를 두고 먼저 떠나는 게 얼마나 싫으면 저러겠니? 이것만큼 지루한 것도 없다. 저기요, 사돈. 고통스럽게 명줄 붙잡고 있지 말고 이제 그만 떠나세요. 저희들도 생각해줘야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희도 이젠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맥주 한 잔에 땅콩 먹고 있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신체 부위에서 기가 제일 늦게 멈춘다면서요. 눈 감고 숨만 헐떡거린 지 벌써 4일째입니다. 저희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세상에 미련 버리세요. 내가 봤을 때 오늘도 저런 식으로 버티다가 하루가 또 지나갈 것 같다. 에휴, 그러게요. 맥주 한 병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밑에 편의점에서 좀 더 사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듣기론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으면 세상 떠날 때 숨이 잘 안 끊겨서 고통스럽게 떠난다던데, 장모님이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그런 식품들 엄청 챙겨 드셨나 보네. 그러니 저렇게 눈만 감고 버티시지. 저는 개념 없는 두 모자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과 시모는 화가 난 제 모습에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했지만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떠난다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데 두 모자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었는데 엄마가 떠날 때 보인 두 모자의 모습은 제 화를 더 키웠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두 사람과의 인연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생에 필요 없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죠.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서 맥주와 땅콩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있을 땐 당장이라도 두 모자의 머리채를 잡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최대한 이성을 놓지 않기 위해 두 모자를 내쫓았는데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인간들이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병실 밖을 나왔을 때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맴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저는 한마디 하려고 비상계단 문을 열었는데 두 모자의 대화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라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대장암은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하다던데, 애미는 아직 몸에 이상 없다디? 이왕이면 안 싸돈 세상 떠날 때 같이 가면 장례를 2번 안 치러서 상당히 편할 텐데. 그래야 그 식당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며느리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도 참 그렇네. 무슨 방법 없니? 식당을 우리 걸로 만들 방법 정말 없는 거야? 사돈이 떠났으면 그 식당 며느리한테 자동으로 넘어갈 텐데 명의를 너로 변경할 수 있게 계획 좀 세워봐라. 돈 되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지.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저 사람이 장모님 식당을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는 입장이긴 했어도 저는 혈육이 아니라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지 않아요? 다른 말은 다 들렸는데 마지막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제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시모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바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모자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이후 이혼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창 예민한 나이인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낼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엔 저에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었고, 마지막에 듣지 못했던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서 하루빨리 이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3일장이 끝나는 순간 남편과의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비상계단에서 듣게 된 두 모자의 진짜 모습들에 더는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결국 마지막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제 손을 놓게 되면서 끝내 버티지 못하시고 그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게 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숨은 멎었는데 체온은 따뜻했고 고통스러워하던 좀 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평온을 되찾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외쳐 불러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지 더 이상 어떠한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점점 굳어가는 엄마를 끌어안은 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그동안 고생했고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 떠난 뒤 먹고 살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의 세월이 담긴 거칠고 굽어진 손은 눈물을 멈추지 않게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엄마의 일생을 모두 봤기 때문에 엄마를 떠나보내는 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로 엄마의 3일장을 치르기 위해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엄마가 떠난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시모가 장례식장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그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휴, 끈질기게 버티더니 그래도 5일은 못 넘기고 가버렸구만. 어차피 떠나게 될 거. 왜 이렇게 세상에 미련을 가져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한 거야? 진작 떠났으면 벌써 3일장 치렀을 텐데. 하여간 갈 때까지 속 썩이는구만. 요 며칠 신경 쓰여서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래간만에 육개장에 밥 좀 말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 뭐니 해도 장례식은 육개장과 편육이지. 그리고 술이 빠져서야 되겠어. 애미 너도 그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3일장 치르려면 체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 밥 먹어두는 게 좋을 거다. 그런데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냉한 거야? 다른 곳은 안 그러던데 여기만 유독 공기가 차갑네. 주위를 왜 둘러보세요? 뭐 찔리는 거라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런가 보죠.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오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던데 어머님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봐요. 우리 엄마가 먼저 가신 것뿐이지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아직까지 건강하시다고. 병실에서 맥주 한잔 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화가 덜 풀린 것 같은데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한테 방금 말 조심하라고 그랬어?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나 봐. 당신이랑 어머님이 하는 태도를 봐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집안이야?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하루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지. 장모님은 어차피 떠나게 될 상황이었잖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사과드려. 늙으면 서러워서 못 산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나 보다.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눈치 보여 살 수 있겠니? 밥맛 떨어져서 먹고 싶지도 않다.
시모는 저로 인해 기분이 상했다면서 장례식장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서둘러 시모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어요. 주변 지인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엄마의 장례식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끝나고 정신줄 하나 붙잡아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며칠간 식당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대충 정리한 뒤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잠깐 식당을 먼저 가게 됐는데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모는 술이 가득으로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고 처음 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면서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저한테 던지면서 막말을 쉬지 않고 퍼부어 댔어요. 예, 애미야. 그 카드 한도 최대로 높여놔라. 일일 한도가 낮춰져 있어서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잖아. 내 아들이 그러는데 그 카드 안에 돈 꽤나 많다면서? 너희 엄마가 남긴 돈이면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좋잖아. 그리고 식당에 음식들 이거 방치하면 상하니까 내 지인분들 좀 초대했다. 다시 부족한 음식들 좀 더 만들어내오고 냉장고에 술도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새로 채워놔라. 오늘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마셔야 되니까 네가 신경 좀 써줘라. 장모님이 글쎄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 줬더라고. 카운터에 장모님 지갑이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 체크 카드 하나만 보이더라. 어차피 장모님 세상 떠나셨고 이제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잖아. 그래서 당신 장례 치르는 동안 나는 우리 엄마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던 명품 가방이나 옷들 몇 개 좀 해드리고 좋은 곳에서 바람 좀 쐬고 왔거든. 돈이라는 게 벌 때는 정말 힘든데 사용할 때는 순식간에 나가더라. 한 3천만 원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괜찮지?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모자가 제 인생의 제일 쓰레기였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막 나갈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두 사람을 신고했어요. 남편은 자기 얼굴에 손을 댔다며 식당의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꼴에 있는 척 한다고 가족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벌인다며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동안 살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자기들 세상인 것 마냥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오고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알고 보니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제가 듣지 못했던 한마디는 남편이 저희 엄마 식당 카운터에 지갑이 올려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체크카드로 돈을 좀 쓰자고 시모와 대화를 나눈 거였어요. 엄마 체크카드는 식재료 결제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 쓰는 카드라 식당 일을 함께 했던 남편도 카드를 몇 번 써왔었어요.
그래서 저 몰래 이런 계획을 했던 거였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명품 가방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가족들끼리 돈 좀 쓴 거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 네가 아주 오늘 나랑 끝장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내 아들과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니? 돈 그거 좀 썼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팍팍하게 꾸는 거야? 사돈 떠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살면 또 사라진다. 시간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고 다시 제자리를 잡을 건데 시애미가 지금까지 살면서 명품 가방 한번 구경 못 해봤다고 아들이 큰맘 먹고 결제해 줬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아들이 식당 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라 생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지인들 식당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지. 안사돈 있을 때 눈치 보여서 사람들 초대도 못했었다. 무상으로 일해줬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신만 입이야? 나도 힘들게 일한 만큼 월급 받아 돈을 쓰고 싶었다고. 진짜 너희들은 말로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 엄마한테 돈을 받을 처지라고 생각해? 그게 그동안 불만이었다고? 시아버지가 노름 때문에 사고치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세상 떠나신 게 벌써 6년이나 됐어. 아직까지 빚이 산더미인 거 몰라? 네가 우리 엄마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매달 그 돈 빚 갚는데 전부 꼬라 박은 거 알면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 한두 끝도 없이 주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안 줘서 불만이었다고? 그래서 내 허락 없이 식당에 함부로 들어오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 카드로 저딴 쓰잘머리 없는 명품 가방이나 사고 있어? 아주 두 모자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네. 둘 다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는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두 모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이름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자문을 구했고 오랜 시간 상담한 결과 두 모자는 타인의 분실카드 횡령죄와 타인의 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죄, 그리고 타인의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한 점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죄, 거기에 더해 엄마의 식당에 허락 없이 들어와 자기 식당인 것 마냥 함부로 이용한 것과 제 얼굴에 손을 댄 행동들, 식당 물건들을 집어던진 기물 파손죄, 영업 방해 등등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포함시켰습니다. 뒤늦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두 모자는 그제서야 사태를 수습하려고 저와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행동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울며 불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징역을 산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좋게 합의 보면 안 되겠어? 그동안 우리가 했던 잘못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 좋게 정리하자.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이혼했잖아. 서로 안 좋은 감정만 남긴 채 끝내면
나중에 손주들 보기에도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애들 한참 민감할 나이에 애비랑 할미 욕설이가 웬 말이야. 애비가 징역을 산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 나도 이 나이에 징역이 웬 말이니.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한 번만 용서해다오. 왜요? 징역 사는 게 많이 두려우세요? 그럼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빈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되려면 당신이랑 그 인간이 내 두 눈앞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던 달게 받으세요. 거기에서도 살면 다 사라져요.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한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최대 8개월 정도 징역을 받을 것 같다던데 너무 짧아서 1년까지 미뤄보려고요. 마음 같아선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하고 싶지만 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마 그 인간은 형량이 좀 더 길게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무단 침입해서 금품까지 빼갔었잖아요. 수사하던 도중 밝혀졌는데 이건 모르고 있었죠? 그 인간 차에서 엄마의 금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이 나왔다고요. 우리 엄마가 떠나셨는데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머릿속에는 돈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지 뭐예요. CCTV에 촬영된 날짜가 저희 엄마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행동으로 옮겼더라고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졌는데 당연히 당신들도 무너져야지. 그리고 우리 애들 걱정 당신이 할 필요 없어. 이미 내가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벌써 다 말해줬거든. 아마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당신이 평생 가슴 아파하며 땅을 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두 모자는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7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1년의 징역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의 출소를 앞두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징역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모도 알게 돼서 출소를 앞두고 난리를 피다 교도관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형량이 몇 개월 더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애들한테도 아빠가 췌장암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상황 속에 암이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징역을 살다가 다시 나온 남편이 아마 먼저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움직일 게 뻔한데 피곤한 일이 생길까봐 서둘러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부터 알아보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애들 핑계로 또다시 저에게 거머리처럼 붙을 테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겠죠. 그 인간들이 저지른 금전적인 손해는 전부 다 보상을 받긴 했지만 췌장암 핑계로 힘겹게 돌려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는데 애들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저희 엄마가 한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을 전 남편한테 사용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췌장암 말기면 가망도 없는 건데 시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간들이 불행해졌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전개가 펼쳐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애들을 생각하면
이 또한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와 애들만 생각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거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눈 감기 전에 후회는 없어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가족들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나이 먹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 힘들어질 때면 가족이 그리워진다고 하네요. 그때 돼서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족들과 서로 등 돌리기 전에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루빨리 바로 잡으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시다면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떠나는 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작년 명절 때 일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명절 때 있었던 일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니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 차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벌써 모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예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제 선택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었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댁 집안은 새형님들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이라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에도 얼굴 볼 생각은 없습니다. 지난 추석 때 만삭이었던 저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일주일 후에 출산 예정이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명절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모 얼굴 보려고 남편과 함께 시댁을 가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형님들은 시댁에 도착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길래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저도 급하게 옷만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시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곤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라면서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으니 주방에 들어가 일할 필요 없다면서 편히 쉬라고 했지만 주방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새 형님들의 시선이 너무 따갑게 느껴졌었습니다. 만삭이라고 해서 누워만 있거나 쉬고 있으면 분명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는데 제 예상이 맞아떨어지던 상황이라 시모에게 주방에서 형님들과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뒤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형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시모도 느끼고 있었는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만삭이라고 주방엔 발도 들일 것 같지 않더니 그래도 눈치가 보이긴 했나 봐. 아무리 아이를 가졌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동서는 체력이 좋아서 이 정도 음식 만드는 건 누워서 떡 먹기 아냐? 앞으로 드라마 좀 더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가 주방일 하기 전에 막내 동서가 시댁에 먼저 와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알지? 결혼 1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은 이해하지만 만약 다음 명절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곤란해. 그때는 임신한 몸도 아닐 텐데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싫은 소리 듣지 않게 될 거야. 앉아 있는 것보단 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저기 싱크대 위에 야채 있으니까 그거 좀 손질해줘. 역시 형님은 마음이 참 넓은 것 같아요. 저였으면 바로 한마디 싸붙였을 텐데 상당히 침착하게 행동해서 좀 놀랐어요. 우리 집안의 미운 오리 새끼가 막내 동서인데 너무 감싸고 도는 것 같아 저는 기분이 좀 그렇네요. 솔직히 막내 서방님이 왜 동서랑 결혼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정말 그렇긴 하죠. 하필 데려와도 친정도 없이 혼자 살아온 동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굴 표정 보셨죠? 그때 정말 불편해 하셨었는데 서방님이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줬지만 결혼식 때 남들 시선 봤죠? 정말 안 좋았었잖아요. 그날만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니까요. 신랑 측엔 하객들이 꽉 차 있었는데 신부 측엔 사람이 20명도 안 됐었으니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저도 이 결혼 막내 서방님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제 말은 코빼기도 듣지 않았잖아요. 서방님은 동서가 좋아서 결혼했다곤 하지만 그 피해는 오로지 저희 몫이잖아요. 눈치를 집에다 두고 온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해야 되고 표정 관리도 못해서 얼굴에 불만이 그대로 나오고 앞으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형님들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 대충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항상 노력했어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보이겠지만 그래도 형님들과 잘 지내고 싶어요. 서로 웃으면서 지내는 게 좋잖아요. 새 형님들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른 건데 본인들과는 제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는데 제 가정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 형님들과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재료를 다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형님들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잠시 쉬기 위해 큰 형님한테 아랫배에서 진통이 와서 잠시 진정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둘째 형님이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린다면서 언성을 높여 화를 냈어요. 주방 일 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꾀를 부리고 있네? 아니, 동서만 애가 져봤어? 나는 둘째까지 봤고 큰형님은 셋째까지 봤어. 셋째 동서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금 진통 온다고 주방일에 손을 떼려고 해? 나는 출산 전까지 주방일 했었어. 어디서 지금 엄살을 부려? 하던 일마저 끝내.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너희들 또 막내 며느리 잡고 있었니?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럴 거야? 모처럼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으면 서로 좋은 말만 주고받아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셋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냐? 이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오지도 말거라. 어머님, 이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막내 동서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머님도 전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밖에서 막내 동서 얘기는 일절 하지도 않아요. 집안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인데요. 저희 자체가 동서를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남들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 소리 했는데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님은 왜 막내 동서만 감싸고 도는데요? 그동안 저희한테 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어머님이야말로 막내 동서랑 저희를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요? 아유, 그럼 저야 편하죠. 누군 명절날 주방에 틀어박혀서 기름 냄새 맡아가며 음식 만들고 싶은 줄 아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막내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어라. 출산이 코앞인데 무슨 주방일이야?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배려 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어머머머, 저 만삭이었을 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일 시키셨으면서 아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놓고 차별하시면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막내 동서를 더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 모르세요? 형님, 저희 이제 그만 주방일에 손 떼죠.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음식 만들 필요 없잖아요. 나는 뭐 너희들이 좋아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서로 이해하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내 딴에도 노력 많이 했었다. 둘째 네가 만삭 때 내가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나와서 주방일 한 이유가 뭐야? 너희들한테 넘어갈 재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가 암으로 세상 떠난 뒤 내 앞으로 재산 들어온 거 탐나서 서로 잘 보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의 가식적인 모습 다 알면서도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것 또한 이해하고 넘어갔던 거다. 자신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막내가 많이 서툴고 힘들어하면 같이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너희들이 이럴수록 좋은 말이 나가겠니?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다. 그걸 원한다면 지금 당장 나가거라. 나도 너희들 붙잡을 생각 없다.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교통 정리를 하던지 아니면 다들 내 집에서 나가래도 빨리 결정들 해. 새 형님들은 시모에게 그동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이 형님들을 데리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혈압이 오르셨는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호흡을 가다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은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혀주었고 새 형님들이 들어간 각자의 방에서는 저와 시모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시모는 거실에서 새 형님들이 아주버님과 나누고 있는 대화를 전부 다 듣고 있었는데도 시모는 진통이 오고 있는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시모의 손길은 저희 엄마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시모와 남편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홀로 지내온 세월들과 아픔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모와 남편만 옆에 있어준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믿었어요. 새 형님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제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언젠간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모와 남편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첫째 형님이 방문을 활짝 열더니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무서운 눈빛이었고, 뒤이어 둘째, 셋째 형님도 말리는 아주버님을 뿌리치면서 저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서방님은 도대체 왜 막내 동서와 결혼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쟤를 선택한 거냐고요? 우리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병이라도 나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냐고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좋아서 이 사람과 결혼한 건데 형수님들이 왜 제 인생에 참견하는 거냐고요? 그러는 형수님들은 뭐가 그렇게 얼마나 잘났는데요? 세상에 널린 여자들 중 한 명인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짓들이 어떻게 셋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형들도 지금 이 상황을 봐봐. 우리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형들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 이게 얼굴을 붉힐 정도로 심각한 일이냐고. 왜 사람을 차별하는 건데? 살아온 환경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봐주고 좋게 웃으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문제야. 우리 엄마가 허락하셨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수님들이 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 분열을 주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렇게 꼴 보기 싫으면 형수님들이 나가면 되잖아요.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다시는 우리 엄마 집에 얼굴 들이밀지 마세요. 형들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언제 형수님들 싫다고 반대한 적 있었어? 형수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형들이 더 잘 알지 않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 내 말에 기분 상했다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던지. 나는 오늘 엄마랑 이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곧 출산 준비도 해야 해서 얼굴 붉히면서 있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 개념 없이 행동하는 형수님들 계속 방치할 거면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남편도 불만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자 아주버님들도 그런 남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형님들 편에 서서 저희 부부와 시모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고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예정된 일정보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오려는지 진통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흥분한 남편과 시모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던 순간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엄청난 진통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모는
예정보다 일찍 출산이 시작이 되자 서둘러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진통으로 인해 혼절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시모가 방에서 급하게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저를 바닥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세 형님들이 갑자기 저를 보며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셋째 형님은 친정도 없는 게 병문안 누가 가냐면서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다며 심각한 와중에 막말을 퍼붓는데, 첫째, 둘째 형님도 셋째 형님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진통으로 인해 일그러지는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웃어대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세 형님들의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저를 살펴주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들의 얼굴에 차례대로 손을 올려 붙였어요. 지금 막내 며느리가 양수가 터져 위급한 상황인데 웃음이 나와? 너희들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그 옆에서 웃으면 기분이 좋겠어? 어떻게 된 게 셋 다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도와주기는커녕 웃고 있어? 골배기 싫으니까 당장들 나가. 이 시간 이후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다. 웃긴 걸 억지로 참을 수는 없잖아요. 막내 동서 얼굴 표정을 보세요. 저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누군 뭐 애 안 낳아봤어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웃음이 절로 나오는 걸 어떡해요? 저희도 앞으로 어머님 댁에 올 생각 없어요. 누구는 좋아서 온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발도 들일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동서나 챙기세요. 여보, 집에 가게 짐 챙겨. 세 형님들은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그렇게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이어 구급차가 도착해 응급실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겨우 정신을 차리자 남편과 시모는 고생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출산에만 집중한 저에게 대단하다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보게 되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었는데 그 모든 상황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태어난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훨씬 더 컸어요. 그렇게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된 이후 저는 산후조리실로 옮겨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출산 소식을 들은 새 형님 내외가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찾아왔습니다. 시모와 남편이 들어오지 말라고 얼굴을 붉혔지만 새 형님들은 할 말이 있다면서 무작정 머리를 밀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아있어서 잠깐 온 것뿐이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고 갈게요. 저희들한테 나눠줄 재산 언제 주실 거예요? 그이가 하는 사업에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필요한데 어차피 주실 거 미리 땡겨 주세요. 그렇게 해줄 순 있잖아요. 어머님 세상 떠나면 그 돈 각자 형제들이 나눠 가실 텐데 그 전에 직접 주는 게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요. 동서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산을 넘겨주니? 나는 너희들이 한 행동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넘겨줄 생각 조금도 없다.
어머머머, 그건 말이 안 되죠. 막내 동서만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 문제가 저희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평하게 행동하셔야죠. 저희가 요즘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사업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유 자금이 많이 부족한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던 거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는 거야?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 돈 얘기가 나오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당장들 나가. 아, 진짜. 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도 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것도 들어주지 않을 거면서 재산 나눠주겠다는 말은 왜 한 거예요? 저 탈북 여자가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가족 모두가 반대했던 일들인데 당연히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방님이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주고받는 대화 억양부터 이상하고 서방님 결혼식 때 주변 사람들 시선도 얼마나 안 좋았는데요. 제 주위 지인들도 얼마나 많이 물어보는지 알아요? 아직까지 탈북자 시선은 좋지 않다고요. 우리 애들도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당하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왜 본인들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보이지 않나 봐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사돈어른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너 결혼하고 애까지 싸질러 놓고 나서야 나한테 뭐라고 했어? 사돈어른이 예전에 남의 집에서 금품 털다가 경찰서에 몇 번 드나들었던 얘기 뒤늦게야 꺼냈었잖아.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천불이 났었다. 그런데도 참고 넘어간 이유가 뭔지 알아? 사돈어른과 너는 다르니까. 너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까지 낳은 걸 보고 참아왔었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다. 살면서 누구 하나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지금 현실에 얼마나 충실하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막내 며느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은 법적으로 한국 사람이고 내 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편견 때문에 차별하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너희들이 보인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는 좋게 넘어갈 생각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된 재산은 벌써 내 막내 며느리에게 전부 입금시켰다. 너희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었고 목숨 걸고 한국 땅을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결정한 거니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야.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 재산이 가는 방향이 달라질 거다. 계속해서 내 앞에서 큰소리 내봐. 누가 더 불이익인지 한번 해보라고. 나는 너희들 얼굴 안 보면 끝이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새형님 내외에게 분노를 했어요. 제 통장에 입금시킨 시모의 재산을 보여주는 순간 모두들 경악을 했고 말도 안 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려 했지만 시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새형님 내외는
그것들마저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지금 현재 저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 새형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는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건너왔었지만 그때만 해도 더 나은 행복이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저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시모는 새형님 네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몇 달의 시간 동안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처분했고 일단 저희 부부를 데리고 현재 시이모님이 계시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한국 땅을 밟고 있는 한 새형님 네가 제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는지 시모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남편과 시모와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보니 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형님 내외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뒤늦게 저희가 해외로 떠났다는 걸 알게 됐을 테고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겠죠.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80년 인생 서로 얼굴 붉히며 사는 것보단 그래도 웃으면서 사는 게 좋을 텐데 제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지른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남겨주었네요. 과거가 어찌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남은 시간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아이와 그리고 저를 친달처럼 아껴주신 시모와 하나뿐인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또 다른 시작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일자로 명절이 코앞이라 작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한창 꽃다울 나이에 20대 때 사랑 하나 바라보고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연애 때 보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너무 눈에 띄게 변해버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점점 제 마음속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애 때는 항상 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항상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서로 부부가 됐으면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상처되는 말들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생이었던 제 학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없는 형편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의사가 되고 싶어 항상 열심히 했었는데 결혼 이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았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갔어요. 남편은 저를 심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고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걸고 넘어졌죠. 저는 이런 생활들이 너무 답답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남편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들이 무엇인지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최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는 있었지만 너무 큰 충격과 실망에 결국 눈물까지 쏟게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합격하는데 너 혼자만 전문의 시험 떨어졌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를 하겠다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학교에서 놀고 먹기만 했지? 남들과 똑같은 시간 써가면서 학교 생활했을 텐데 도대체 왜 너만 떨어진 이유가 뭐야? 또 이 핑계 저 핑계 되겠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게? 내가 시험을 망치게 했다는 말로 자기 합리화시키려는 거 아니야?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이 남 탓을 하지. 실력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중요한 순간만큼은 집중해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너는 처음부터 머리에 든 게 없었으니 시험에서 떨어진 거겠지. 1년 뒤에나 다시 시험 볼 수 있다며? 그때까지 어울리지도 않는 의사가 되겠다고 매달리고 있게? 그냥 내가 아는 사업 도와주는 게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 머리로 그만 때려치우지 그래. 장인 장모님도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소. 당신은 의사 만들어서 인생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까지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시험에 탈락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의사 때려치우고 내가 하는 사업 옆에서 도우면서 아이나 가질 생각해. 우리 집안 남부럽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굳이 의사가 돼야겠어? 엄마도 당신 시험 떨어졌다는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냥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라.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건 의사보다 손주 보는 걸 더 급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가정에나 충실해. 남편은 이미 한 번 떨어진 시험, 다음에도 또 떨어질 게 뻔하다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의사시험에 떨어진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험에 떨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부모님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다시 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자신감이 떨어진 만큼 다음번엔 잘할 수 있을지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었는데 엄마는 저에게 기회는 또 있을 거라며 위로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되기 위해 힘들게 달려온 시간들이 있는데 시험 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기보단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시험을 또 봐야 할 것 같다고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이 신문을 돌돌 말더니 갑자기 제 머리를 신문지로 내려친 뒤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날에 했던 말 벌써 까먹은 거야? 아니면 그냥 한기로 흘려버린 거야? 너, 나 지금 무시하냐?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전문의가 개나 소나 되는 줄 알아? 시험에서 떨어진 것부터가 너는 이미 자격이 없다는 건데 계속 헛발질만 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아이 가질 계획하고 내 사업 도와주면 되는 거야. 여자가 집안일만 잘해도 집안이 화목해지고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괜히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을 못 버려? 대학 나온 여자들이 왜 취업 안 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는지 알아? 그만큼 여자가 사회생활 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평등하지가 않아서야.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밖에 내던져지면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 되는 거라고. 사업 도와주는 게 싫으면 그냥 내가 벌어오는 돈 쓰면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랑 잘 살면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 우리 엄마가 오늘 산부인과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했으니까 이따가 당신한테 연락하면 그때 약속 잡아. 당신한테 나는 그냥 아이 낳고 집안일이나 하는 주부로 살면 만족하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살기 힘들더라도 나 또한 꿈이 있어. 어제 너무 충격받아서 얘기를 안 했지만 나 그동안 당신한테 쌓인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 시험 준비에 온 정신을 쏟을 수 없었고 당신이 나한테 항상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자신감 또한 낮아졌었다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고 심적으로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면 시험에 합격했을지도 몰라. 내가 떨어지게 된 건 전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은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말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 나는 아직까지 아이 가질 생각 없고 다음 시험 준비할 거야. 이번에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꼭 합격할 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나한테 상처 주지 마. 그리고 당신이 뭔데 신문지로 내 머리를 내려쳐? 당신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 당신이 하는 그 사업도 아버님 밑에서 배운 거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당신이랑 나는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다고. 내가 의사가 돼야 우리 집안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만 집중하자. 내가 뭘 하던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한테 쌓였던 감정을 돌돌 말린 신문지에 담아 남편의 머리에 사정없이 휘둘러 버렸어요.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데 각자의 시간차가 다 다른 건데 저를 실패자로 생각하면서 막말을 퍼부었던 남편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했었어요. 저보다 5살이나 인생을 더 살았으면 그만큼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되려 자기가 계획했던 틀 안에 벗어났다는 거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이혼을 통보했어요.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이혼 얘기를 듣게 되었고 저 또한 남편이 제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한 채의 고민도 없이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 제가 바로 이혼하자는 말에 고민도 하지 않자 당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곤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시모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남편은 어제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남편은 시모를 기다리는 동안 저에 대한 불만을 쉬지 않고 쏟아내었고, 저 또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서로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했는지 더 이상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상처만 주려고 결혼한 것 같은 느낌만 가득 들었고, 시모는 오래 걸리지 않아 도착했는지 급하게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드리자 시모는 급하게 들어와 저를 꼭 잡아먹기라도 할 것 같은 표정으로 노려보시면서 삿대질로 시작해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거에 분노했어요. 네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손주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계속 너 멋대로 할 거야? 처음 너를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의사가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에 의사 며느리 볼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한 거였는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 네가 의사가 되지 않아도 손주들만 낳아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들을 통해서 전달해 준 건데 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그럼 나는 도대체 언제 손주를 볼 수 있는 거니? 내년에 네가 합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때도 떨어지면 1년의 시간 그냥 허비한 건데 내가 그 꼴을 또 봐야 한다는 거잖아.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손주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안아볼 수 없이 내 몸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세상 떠나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눈 감기 전까지 너를 원망하겠지. 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방금 이혼 얘기까지 오고 갔다면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는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내년에 또다시 시험 봤는데 떨어지면 엄마 말대로 그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멍청한 머리로 의사가 된다 한들 환자를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결국 망하는 꼴이 되겠죠. 그런 걸 두 눈으로 보고 있을 바엔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좀 더 현명하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손주들 순풍순풍 낳아서 가정에 충실한 그런 여자가 데리고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의사 며느리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한다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뭐하러 마음에도 없는 사람 끼고 살아요? 이참에 그냥 이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만 피해보는 거잖아요. 당신처럼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처음 봤고 더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만 끝내자고. 이혼하고 각자 인생 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애도 없는데 어려운 결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 사람처럼 저한테는 기회조차 줄 생각이 없다는 거네요. 당신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이 살아왔어?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삶 살아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머님 인생에 오점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머님 운전 좀 해보겠다며 필기시험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5번이나 떨어지고 포기했잖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차 타고 싶지 않다며 운전면허 따서 본인이 운전하고 다니는 게 속 편할 것 같다더니 필기시험에 계속 떨어진 이후 자존감 하락으로 한동안 우울증까지 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어머님한테 안 좋은 말 한 적 있었어요?
다음번 시험은 꼭 합격할 거라면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저에게 두 번의 기회는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저 그동안 정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이 맨날 저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핏줄이 좋은 집안도 아닌데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냐고? 멍청한 머리로 절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거라며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았다고요. 저 이 사람의 아내이자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이혼하기 전까진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서로 믿어주고 좋은 말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시모와 남편을 상대로 제가 가진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바엔 하루라도 빨리 각자 갈 길 가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고민하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시댁 집안과의 연을 끊어내 버렸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헤어지는 날에도 자기와 이혼한 걸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라고 저는 절대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었다면 저는 또 탈락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 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는지 시험을 보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았었어요. 시험이 끝났을 때도 또다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함보단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의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40이 넘어가 버렸어요. 부모님은 좋은 남자와 결혼하길 원하셨지만 제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남자를 만나지 않았던 건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에 질려버려서 저 혼자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던 터라 결혼이라는 단어는 제 머릿속에서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제 직업 특성상 누군가를 만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분들이고 정말 위급한 환자들만 봤기 때문에 수술도 많이 밀려 있어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시간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바라왔던 삶을 지금도 만족해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허튼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술이 한 차례 끝이 나고 집에 가려고 환복을 한 다음 지친 몸을 이끌며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줬었던 전 남편이 저를 부르고 있었죠. 예전과 변한 건 하나도 없었고 말투부터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뭐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너희 부모님 중 한 분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냐? 그동안 돈 좀 벌었나 봐. 여기 특실 비용이 얼마짜린데 여기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건강상 문제가 심각한 건데. 누가 어떻게 된 건데? 꼴을 보니 너는 결국 의사가 되지 못했나 보네. 보통 의사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을 텐데 지금 너는 누가 봐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병원에 온 사람 같잖아. 나는 그대로인데 너는 정말 많이 변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몇십 년 만에 얼굴 봤으면 간단하게 인사 정도만 하던지 아니면 모른 척 하면 되지. 굳이 불러 세워서 막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소? 거 봐. 그때 분명 얘기했지?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인생은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기어 올라봤자 그 삶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너는 딱 봐도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네. 여기 특실도 대출받아서 들어온 거지? 부모 잘못 만나 병원 치료비도 만만치 않겠소.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좀 생겨서 수술 받으려고 왔지만 큰돈 들어가면서 여기 온 이유가 있거든. 내 머릿속에 자라고 있는 종양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여기에 있다더라. 내일 상담받기 전에 입원 절차 밟았는데 여기 예약이 얼마나 많은지 2달이나 걸렸다. 다른 병원에선 수술을 거부하는 내 머릿속에서 자라고 있는 종양을 여기 의사는 분명 제거해 줄 거고 나는 또 성공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지. 너처럼 구질구질한 인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성공했고 내 자식들만 벌써 3이야. 너는 아직 결혼도 못했지? 딱 봐도 그래 보인다. 겉모습이 여자 같아야 팔이라도 꼬이지. 인생 끝난 것처럼 그러고 다니면 오던 파리도 도망가겠다. 전 남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그날은 제가 상당히 힘든 수술을 했던 터라 피곤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곧 저와 전 남편과의 위치가 바뀔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그놈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출근을 했고 의사 가운을 걸친 뒤 수술을 받기 위해 2달이나 기다렸다는 전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첫 환자로 상담을 받으러 들어온 전 남편과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의사 가운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된 전 남편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전시모 또한 의사가 된 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럼 뇌종양 수술로 유명하다던 의사가 너였다는 거야? 나는 남자 의사인 줄 알았는데 네가 뇌수술 전문이라고? 네, 잘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제가 의사가 된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뇌종양 수술 전문의인 게 잘못인 거예요? 제가 오늘 저 사람 집도이예요. 뭐라고? 너 어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 가지고 노니까 기분 좋았냐?
의사가 됐다면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꼴의 시험은 합격했나 보네. 너까지 게 뇌종양 전문의로 손에 꼽힌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담당 의사인 줄 알았다면 나는 절대 이 병원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내 2달의 시간 당장 보상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의사로서 당신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다른 병원에서 전부 수술을 거부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며? 얼마나 심각하길래 다른 병원에서 다들 수술을 거부했을까? 잘못 건드리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열 올리는 거 몸에 정말 안 좋아. 뇌종양이 있을 때 혈압은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일단 진정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살려고 왔으면 상담은 받아봐야지.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 아, 그래. 일단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할 건지 드러나 보자. 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으면 이 자리까지 올라왔겠어. 예약이 밀려 있을 정도면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건데 여기 아니면 이제 갈 곳도 없잖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자존심 그딴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떠나면 끝인 거라고. 역시 보호자분이 상황 판단이 빠르시네요. 여기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거의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환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생기게 되지만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세상 떠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일단 자리에 좀 앉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너한테 맡길 것 같냐? 멍청한 너한테 내 머릿속에 있는 종양 제거해달라고 했다가 과거에 너한테 상처 준 일들 때문에 보복하려고 수술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정신 나갔다고 내 머리를 맡기겠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눈을 감는 한이 있어도 너는 인정 못해. 전 남편은 저에게 절대 뇌종양 수술을 맡기지 않겠다면서 상담실을 뛰쳐나갔어요. 의사인 제가 위급한 환자를 위해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전 남편의 태도와 저에 대한 불신이 저 또한 수술을 하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전시모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가더니 밖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전 남편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저에게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면서 퇴원수속을 밟았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다음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죽어도 맡기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병원을 나가 다른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어찌되었든 병원에 앉아있는 저는 의사의 신분으로 최선을 다해주려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의사가 됐다는 것 자체를 못 믿어 했어요. 저를 신용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전시모가 전 남편의 부인까지 데리고 다시 저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잠깐 대화 좀 하자고 하길래 시간을 내드렸고 다른 의사들은 전 남편의 몸 상태를 보더니 수술은 불가능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거절을 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을 꺼냈어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때 수술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지만
이미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환자분들도 급한 상태라 다시 전 남편의 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는 힘들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오열을 하면서 살려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모든 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해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전시모는 다시 예약을 잡겠다면서 이번부터 하겠다는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절대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해 쓰러지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마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이미 쓰러졌을 때 머리에 충격을 1차적으로 받았는데 그때 머릿속에서 자리 잡고 있던 뇌종양이 뇌에 충격을 가했는지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잘 나간다고 저를 무시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신세가 되었네요. 이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 때 길을 잘 만들어놔야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본인의 업보인걸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인생의 길을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